카렌은 회사 파티에 와 있어요. 그녀의 상사 미아는 똑같은 봉투를 잔뜩 들고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직접 이 봉투 중 하나에 대상을 넣었어요. 발리로 여행 갈 수 있는 표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남은 봉투에는 우리 후원자님들이 준비한 위로상이 들어있어요. 카렌이 발리행 티켓을 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요? 이 봉투에 립스틱 자국이 있어요. 미아 입술색과 비슷해요. 자기가 직접 봉투를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은 여기에 있을 거예요. 카렌이 발리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날이 왔어요. 공항에 가려고 택시를 불렀죠. 곧 세 대의 똑같은 택시가 현관에 도착해요. 하지만 이 운전자들 중 한 명만이 카렌을 안전하게 태워줄 수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차의 타이어는 펑크가 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택시 운전사는 늑대 인간이에요. 발톱을 보세요. 보름달이니까 곧 늑대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카렌은 첫 번째 택시를 선택해야 해요. 카렌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초과된 짐을 계산하기 위해 계산대로 가요. 이런 카드 홀더가 사라졌어요. 카렌이 근처에 있는 세 사람에게 분홍색 카드 홀더 본 적 있어요? 청소부는 오늘 잃어버린 지갑 2개를 찾았지만 당신 지갑 같은 건 없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계산원은 다른 손님 때문에 바빠서 주위를 둘러보지 못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승객은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가능한 한 카드를 빨리 정지시키세요. 라고 말했어요. 누가 지갑을 훔쳐갔나요? 아무도요. 카렌이 모자 접힌 곳에 놔두고 까먹었어요. 보이시죠?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은 카렌에게 다른 승객과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카렌은 이 세 자리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 남자는 다리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아마 카렌의 의자 뒤를 계속 찰 거예요. 두 번째 선택지는 이 우아한 여성 옆이에요. 하지만 다른 승객의 돈을 훔치고 있어요. 장시간 비행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겠죠. 세 번째 남자는 뱀파이어 같아 보이지만 그냥 코스튬에 불과해요. 창가에 앉아있지만 햇빛으로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최선의 선택이에요. 카렌이 발리의 고급 호텔에 도착해요. 매니저는 카렌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방갈로 3개를 보여줘요. 하지만 이 중 하나만이 안전해요. 카렌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실래요? 첫 번째 방갈로는 문이 없어서 카렌이 강도와 모기의 표적이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세 번째 방갈로 침대 밑에는 정갈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걸 선택해야 해요. 해변에서 카렌은 자신을 백만장자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 사진을 보여주는 3명의 여성을 만나요. 하지만 이 중 한 명은 가짜 부자예요. 누구일까요? 첫 번째 여자요. 그녀는 전동 칫솔 광고 모델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사치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카렌이 해변을 따라 걷다 파티를 발견해요. 해변 결혼식이라 신랑과 신부가 전통적인 드레스를 입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 중 신혼부부를 찾을 수 있나요? 케이크를 좀 보세요. 글자에는 해리 플러스 에이미라고 쓰여 있어요. 이 여자는 에이미라는 이름이 달린 목걸이를 하고 있네요. 이 여자가 신부군요. 그리고 이제 그녀의 목 주위에 있는 꽃 화환을 보세요. 오직 한 사람만이 똑같은 화환을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신랑이겠네요. 카렌이 손님 중에서 동창인 톰을 발견해요. 톰은 낯선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후드티를 입고 카렌에게 등을 돌리고 서 있어요.
그래서 카렌은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톰과 여자는 파티가 열리는 해변 레스토랑 옥상으로 같이 가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숨어요. 그날 밤 늦게 카렌도 옥상에 가봐요. 여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옥상을 확인한 후 카렌은 이 3명의 여자들 중 누가 톰의 비밀 여자친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 번째 여자의 드레스는 금 스팽글로 장식되어 있어요. 옥상에 스팽글 하나를 떨어뜨렸네요. 톰은 카렌을 보고 해변을 따라 산책을 하자고 했어요. 그녀는 바로 이상한 점 4가지를 발견해요.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인어가 파도 속에 숨어 있어요. 이 모래성에는 전등이 달려 있어요. 나뭇가지는 오른쪽에서 바람에 날리고 있지만 깃발은 왼쪽으로 날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이 소름 끼치는 얼굴을 하고 있어요. 다음날 카렌은 아침 식사를 하러 뷔페에 가요. 스무디를 먹고 싶은데 재료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카렌은 딸기 알레르기가 있어요. 어떤 스무디가 카렌에게 안전한지 알아내실 수 있겠어요? 색이 중요해요. 초록색과 노란색 스무디만 딸기가 확실히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른 옵션들은 위험해요. 카렌이 스파센터에 들어가요. 매니저가 그녀에게 15분만 기다리라고 해요. 카렌은 자리에 앉아 잠이 들어요. 잠시 후에 깨어나 누군가가 자신에게 하트 모양의 문신을 새겼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3명의 용의자를 신문해요. 손님인 바비는 아가씨, 전 방금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했어요. 만약 제가 근처에 미친 문신 시술자를 보면 알려줄게요. 라고 말했어요. 레아는 전 방금 30분 동안 화장실 청소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사지 치료사인 토니는 미안해요. 손님 때문에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당신을 못 봤네요. 라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죠? 바비요. 이 오토바이 타이어는 펑크 났어요. 게다가 카렌이 스파에 들어갔을 때 이미 거기 있었어요. 다행히도 문신은 일회용이었고 마사지 치료사는 카렌이 문신을 지우는 걸 도왔어요. 하지만 도움의 대가로 5,000원을 청구해왔죠. 카렌은 모든 서비스에 대해 45% 할인을 제공하는 해피아워 시간대에 스파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카렌은 1시간 마사지에 12,000원만 지불했어요. 또 7,000원의 페디큐어도 받았어요. 카렌이 떠났을 때 그녀는 바닥에서 5만원권을 발견해요. 카렌은 총 얼마의 돈을 썼을까요? 계산할 수 있나요? 카렌은 총 24,000원을 썼어요. 5만원권은 함정이에요. 그래서 아무 차이가 생기지 않아요. 카렌은 세 자매가 소유하고 있는 동네 세탁소로 옷을 가져갔어요. 5시간 후에 옷을 가지러 돌아왔어요. 안타깝게도 누군가가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드레스를 다리미를 태웠어요. 카렌은 화가 나서 자매들에게 질문을 해요. 미아는 전 오늘 다림질하지 않았어요. 분명 피아일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피아는 아니요. 전 하루 종일 정원에서 장미를 심고 있었어요. 지아가 틀림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지아는 전 하루 종일 나가 있어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누가 카렌의 드레스를 태웠죠? 피아요. 정원을 보세요. 장미가 보이나요? 그렇죠. 카렌은 호텔방으로 돌아와 꽃병에서 커다란 꽃다발을 발견해요. 쪽지에는 사랑해 너의 비밀 팬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카렌은 더 알아보려고 접수처에 전화를 걸어요. 매니저는 호텔의 남자 손님 중 한 명이 이 꽃을 주문했어요. 하지만 그의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현재 이 호텔의 남성 투숙객은 3명밖에 없어요. 한스, 자크, 그리고 윌.
카렌은 해변에서 그들을 모두 만나 자신의 비밀 팬이 누군지 바로 알아차려요. 누군지 짐작이 가나요? 카렌은 분홍색 백합을 받았어요. 한스의 셔츠를 보세요. 분홍색 백합 프린트가 있어요. 그는 이 꽃을 좋아하지만 이건 아무런 증거도 되지 않아요. 윌은 결혼 반지에 썬테는 적이 있고 아내가 서핑하고 있는 사진을 찍고 있어요. 하지만 자크는 모래 속에서 글을 쓰고 있고 손글씨가 짝사랑 쪽지에 있는 것과 의심스러울 정도로 1. 헤럴슨 씨는 경찰에 전화해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침입했다고 신고했어요.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 헤럴슨 씨가 의자에 묶여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녀는 검은색 마스크를 쓴 남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자신을 움직일 수 없도록 묶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돈을 모두 훔치고 떠났다고 했죠. 하지만 경찰들은 헤럴슨 씨를 믿지 않고 잘못 신고한 혐의로 체포했어요. 왜일까요? 만약 그녀가 움직일 수 없었다면 어떻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을까요? 2. 헤이즐리의 생일이에요. 부모님은 헤이즐리를 위한 선물이 있다고 했지만 우선 그걸 찾아야 해요. 선물 찾기에 도움이 되도록 부모님은 다음과 같은 쪽지를 주었어요. 그녀는 선물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쪽지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각 단어의 반이 바뀌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헤이즐리가 순서대로 잘 배열한다면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너의 선물은 지하실에 숨겨져 있어. 3. 시드니는 엄마에게 주말에 체조팀과 스포츠 캠프에 갈 거라고 말했어요. 스티븐슨 부인은 자신의 딸을 잘 알았고 캠프는 단지 핑계일 거라고 의심했죠. 시드니는 대신 남자친구와 주말을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부인은 시드니를 도와 짐을 싸고 가게 해주었어요. 주말이 지나 돌아왔을 때 시드니는 칫솔 챙기는 걸 잊은 엄마에게 화가 나 있었죠. 바로 그때 스티븐슨 부인은 자신이 옳았다는 걸 깨달았고 시드니는 체육 캠프에 가지 않았던 걸 알았죠.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시드니의 물건들을 챙길 때 스티븐슨 부인은 채소복과 같이 칫솔을 가방에 넣어놨어요. 만약 딸이 정말로 체육 캠프에 갔다면 가방을 열어 칫솔을 발견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으니 그 가방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4. 여기 장 보고 있는 사람들 좀 보세요. 이 중에 누군가가 수박을 훔쳤어요.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오른쪽에 있는 이 남자입니다. 축구공을 들고 있는데 엄청 무거워 보여요. 그리고 축구공의 무게는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위장된 수박일 거예요. 5. 메이슨은 남극 탐험을 떠났어요. 그의 상사는 메이슨에게 진짜로 현장에 있다는 증거로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메이슨은 메일 사진을 보냈어요. 하지만 탐험에서 돌아왔을 때 메이슨은 해고당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고 상사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게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메이슨은 남극으로 갔어요. 하지만 몇몇 사진에 야자수가 보여요. 상사가 사진이 포토샵된 사진이라는 걸 알아차린 게 당연하네요. 메이슨은 거기 가지도 않았어요. 6. 극도로 시력이 안 좋은 노인이 있었어요. 그는 항상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들인 마크와 같이 살았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저녁 준비하는 동안 이 노인은 안락의자에서 쉬고 있었어요. 갑자기 아들 마크는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창문이 깨진 걸 봤어요. 노인은 어떤 검은 눈에 검은 머리를 한 남자가 창문에 돌을 던져 산산조각 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도망갔다고요. 하지만 마크는 아버지를 믿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아버지는 시력이 극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사고 당시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았어요. 범인의 머리색과 눈색은 말할 것도 없고 자세히 볼 수 없었어요. 7. 사바나는 남편과 함께 출장을 갔어요. 하지만 저녁에 몸이 좋지 않아 갑자기 의식을 잃었어요. 몇 시간 뒤 사바나가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녀 앞에는 남자 2명이 있었고 둘 다 자기가 남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사바나는 누가 자신의 진짜 남편인지 기억할 수가 없어요. 사바나를 도와서 진짜 남편을 찾아주세요. 둘은 업무 미팅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그에 맞게 옷을 차려입었죠. 후드티를 입은 남자는 격식을 차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정장을 입고 있는 저 다른 남자예요. 8. 이제 이 여자 수잔나도 자신의 남편이 누군지를 기억 못해요. 수잔나를 도와줄 수 있나요? 이 사람이에요. 봐요. 다른 사람들은 미혼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결혼 반지를 끼고 있네요. 9. 이바의 부모님 존과 캐서린은 청소년을 데리러 병원에 왔어요. 이 친구들 중 누가 이들의 아이인지 알 수 있겠나요? 이 여자예요. 존과 캐서린은 이바의 부모님이에요. 이바는 여자의 이름이고 그녀가 방에 있는 유일한 여자네요. 10. 에스미는 평소처럼 숲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또 길을 잃었음을 깨달았죠. 에스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마녀의 집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고양이를 쓰러듬고 마녀에게 인사를 하고 집에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당시 마녀는 전 세계 마녀들을 위한 수학 대회에 참가하고 있었어요. 마녀는 이 대회에서 이겨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마녀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그녀가 풀지 못한 마지막 문제가 있었어요. 마녀는 에스미가 도와주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녀와 영원히 함께 살아야 했어요. 여기 문제예요. 성냥을 3개만 움직여서 3개의 동일한 정사각형을 만드세요. 이 성냥 3개를 그냥 저쪽으로 옮기기만 하면 돼요. 됐네요. 에스미는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11. 토르는 친구들에게 자기 노트북의 세 자리 암호가 뭔지 추측해보라고 했어요. 다들 각자 추측했어요. 그들이 고른 숫자는 357, 902, 907, 954였어요. 추측했던 숫자가 다 맞진 않았지만 모두들 그 자리에 딱 들어맞는 한 자릿수들을 정확하게 맞췄어요. 토르의 암호가 뭔지 맞출 수 있나요? 그들 중에 한 명만 정확하게 한 자릿수를 맞췄다고 하니 첫 번째 자리는 9일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세 사람이 맞춘 게 되니까요. 그러면 세 번째 자리를 추측할 사람이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자릿수에 대한 유일한 다른 옵션은 3이에요. 즉, 두 번째 자릿수는 5일 수가 없고 세 번째 자릿수는 7일 수 없다는 게 되죠. 두 번째 자리가 5가 될 수 없기 때문에 0이 맞아요. 두 사람이 정확하게 추측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리는 4예요. 만약 2였다면 누군가가 두 자릿수를 맞췄다는 게 돼요. 0과 2를요. 하지만 그렇진 않았으니 토르의 암호는 304입니다. 12. 하나의 과제를 하기 위해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었어요. 스톰, 빈, 그리고 푸룩은 노란 팀이에요. 엘시, 엠마, 데다는 보라 팀이에요. 같은 논리를 따르면 렉시는 어느 팀에 들어가야 할까요? 노란 팀에는 이름의 음절이 하나인 학생들이 있어요. 보라 팀에는 두 음절로 이뤄진 이름을 가진 학생들이 있어요. 렉시의 이름은 두 음절이죠? 그래서 렉시는 보라 팀에 속해야 해요. 13. 아틀라스는 오래된 집 다락방에 갇혔어요. 나갈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인데 다 위험해요. 첫 번째 문 뒤에는 지붕과 바닥이 돋보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햇빛이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을 다 태워버릴 거예요. 두 번째 문 뒤에는 독가스로 가득 찬 방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에는 배고픈 사자가 숨어 있어요. 아틀라스는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해가 지고 나면 첫 번째 문을 통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거든요. 14. 이제 아이리스와 절친들을 보세요. 맥스, 지니, 조시, 그리고 웬. 누가 아이리스의 애인일까요? 조시입니다. 봐요. 같은 타투를 하고 있거든요. 15. 비 오는 밤, 딜런은 버스 정류장을 지나 운전하고 있었어요. 거기엔 3사람이 있었어요. 몸이 아픈 할머니, 많은 생명을 구한 의사, 딜런이 수년간 짝사랑하고 있는 셀레나.
안타깝게도 딱 한 명만 차에 태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딜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딜러는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다줄 의사에게 그의 차를 내줘야 해요. 그러면 자신은 버스 정류장에서 꿈에 그리던 여자랑 같이 있을 수 있죠. 16. 찰리, 앤디, 테일러, 알렉스는 모두 친척이에요. 하지만 그중 한 명은 나머지 3명과 성별이 달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는 이거예요. 1. 알렉스는 찰리의 남자 형제 아니면 찰리의 외동딸이다. 2. 알렉스의 여자 형제는 앤디 아니면 테일러다. 3. 테일러의 유일한 아들은 찰리 아니면 앤디다. 나머지 3명과 성별이 다른 건 누군지 구별할 수 있겠나요? 만약 알렉스가 찰리의 외동딸이라면 알렉스는 자매가 없어야 해요. 그럼 알렉스는 찰리의 형제가 되는 거죠. 만약 알렉스의 여자 형제가 앤디라면 앤디는 여자예요. 그리고 3번 정보에 의하면 찰리는 테일러의 외동아들이에요. 하지만 알렉스는 찰리의 형제니까 여기 모순이 생겨요. 즉 알렉스의 여자 형제는 테일러란 거죠. 그래서 테일러가 여자예요. 찰리, 알렉스, 테일러는 형제자매예요. 그리고 앤디는 테일러의 아들이에요. 17. 형사가 수색영장을 갖고 도착했을 때 키넌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형사는 도시은행이 털렸고 키넌이 주요 용의자라고 했어요. 키넌은 그날 집을 떠나지도 않았다고 대답했어요. 그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경찰은 돈을 찾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 남자를 체포했어요. 왜일까요? 키넌은 집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달력과 식료품점 영수증을 보세요. 같은 날이에요. 그 뜻은 키넌이 적어도 장을 좀 받고 집에 떠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거짓말했다는 걸 의미하죠. 우와, 극비 실험실에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마이클은 마침내 하이브리드 괴물 DNA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해냈으니 보상으로 커피와 도넛을 먹기로 했죠. 하지만 자리에 돌아온 후 DNA 샘플이 인큐베이터에서 사라진 걸 보았습니다. 마이클은 라이언, 제프, 로라를 일렬로 세우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연구하고 있던 중요한 극비 연구 자료를 가져간 게 누구지? 라이언은 다른 프로젝트에서 추가 연구를 하느라 바빴고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프는 하이브리드 생명체를 건드리지도 않았고 필요한 파일을 찾느라 기록 보관소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라는 화장실에 계속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샘플을 가져갔을까요? 마이클은 자신이 하이브리드 괴물을 연구한다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프는 제발로 사실을 고백한 셈이죠. 다음에는 현명하게 생각하는 게 좋겠네요. 애는 겨울을 정말 싫어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밖에 나가서 일을 봐야 했습니다. 애는 일 때문에 눈 내리는 도시로 막 이사했고 가장 추운 겨울을 겪었죠. 하지만 애는 엄청난 눈보라가 치는 동안 쇼핑몰에 가서 빠르게 쇼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차한 차로 돌아왔을 때 애는 누군가가 차에 침입해서 자신의 소지품을 가져간 걸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 3명을 불러들였고 그들은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란체스카는 밖에서 차를 닦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레드는 아이들을 위해 옷을 샀고 어른 쇼핑몰 위층에 있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누굴까요? 프란체스카입니다. 눈보라가 치는데 야외에서 차를 닦고 있었다고요? 이는 비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죄를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일어났는데 문이 4개 있는 방에 자신이 갇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문을 골라야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선택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괴물이 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빨리 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맨 왼쪽 문에는 오른쪽 문으로 나가세요 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에도 오른 문입니다 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에는 자유는 바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 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에는 표지판을 믿지 마세요 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어느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마지막 문이에요. 표지판을 믿지 말라고 적혀 있지만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문은 오른쪽 문으로 가라고 되어 있어요. 꼭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문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른쪽에 있는 문을 뜻하는 거죠. 두 번째 문은 옳은 문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보면 올바른 문이 아닌 오른쪽 문을 뜻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문을 열라는 거죠. 세 번째 문은 자유는 오직 당신 앞에 있다고 합니다. 오직이라니? 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제일 오른쪽 문은 자유로 이어집니다. 메이슨은 여동생 제인이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는 막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처음으로 동생을 정말 초대하고 싶어 했거든요. 여동생은 메이슨이 가본 장소와 메이슨이 사는 곳에서 찍은 멋진 사진 몇 장만 볼 수 있었어요. 공항에 여동생을 데리러 갔을 때 메이슨은 약간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제인은 로봇처럼 반응했고 동작도 뻣뻣해 보였어요. 먹으려고도 하지 않고 단지 쉬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공상과학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걸까요? 잠시 후 메이슨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열어보니 놀랍게도 제인이었어요. 무슨 일이죠? 제인은 오빠의 아파트에 있는 제인이 사기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침실에 있는 제인은 밖으로 나와 소파에 앉아있는 다른 제인을 보고 둘 다 충격에 빠집니다. 둘 다 메이슨에게 자신이 진짜 제인이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슨은 누구를 믿을까요? 피곤한 여행을 마치고 나면 쉬고 싶어 하는 건 꽤 평범한 일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두 번째 제인은 메이슨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 아파트가 어디인지 알아낸 걸까요? 그리고 이 제인은 아파트로 달려오는 동안 땀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따뜻한 날 바닷가 마을에 살던 비비안은 혼자 하이킹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동안 하이킹을 하다가 비비안은 낯선 숲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눈앞에 세 개의 길이 나타났어요. 한 길에는 곰발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길에는 사람 신발 자국이 나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길은 강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비비안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강 옆의 길이에요. 비비안은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죠. 강 어귀라면 아마 바다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겠죠. 멜리사는 다른 3명과 함께 기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너무 덥고 에어컨도 작동을 안 해요. 제임스는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창문을 연 후에야 진정을 했습니다. 멜리사는 할머니가 준 빨간 실크 스카프를 꺼내 옆에 두었습니다. 주디스가 스카프를 칭찬하네요. 선배인 로버트는 기차역에서 자신을 데리러 오는 아내에게 줄 선물을 깜빡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주디스를 좋아합니다. 잠시 후 멜리사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와서 스카프가 없어진 걸 확인했습니다. 누가 가져갔을까요?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날이 더워서 제임스가 창문을 열었잖아요. 바람에 스카프가 날아갔어요. 좀비가 디에고를 방에 가뒀습니다. 디에고를 좀비들이 포위하고 있어요. 꼼짝도 못하고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좀비들은 문에 팔을 구겨넣고 디에고를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다. 디에고는 주위를 둘러본 후 잡지와 작은 책을 파는 작은 신문 가판대가 옆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더 주의 깊게 주변을 둘러보다가 디에고는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비에게 물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디에고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좀비들이 물 수 없도록 몸의 급소를 잡지로 막고 테이프를 붙이는 것입니다. 다치지 않고 좀비들에게서 도망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벼울 거예요. 게다가 도망치는 길에 읽을 거리를 많이 챙길 수 있겠죠.
에바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눈까지 내렸어요. 입안을 수색하던 경찰은 숲으로 가는 4개의 평행선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옳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경찰은 여러 사람을 신문했습니다. 닉은 가게에서 식료품을 샀다고 했어요. 바네사는 이웃 아이들을 보고 있다고 했어요. 크리스티나는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은 후 그들은 닉을 체포했습니다. 왜일까요? 닉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4개의 평행선은 닉이 휠체어로 숲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남긴 것이었어요. 새 학년이 시작되었고 데이브는 동네 고등학교에서 컴퓨터 선생님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교사인 로이는 자신도 그 자리를 원했기 때문에 데이브를 별로 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끝나갈 때쯤 보안 유출 사건이 발생하여 학교에 중요한 정보가 엄청나게 유출되었습니다. 경찰은 로이와 데이브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을 신문했고 그들은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브는 저는 시험지를 확인하고 있었고 내내 교무실에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로이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제 수업 숙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경찰은 누구를 체포해야 할까요? 누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데이브예요. 계약 첫날에는 시험이 없겠죠. 게럿은 공경에 빠졌어요. 경찰서에 모여 서 있는 용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공원에서 소풍을 하고 있던 베스의 가방을 훔쳤습니다. 게럿은 용의자들을 관찰합니다. 베스는 범인이 머리카락이 없고 검은 재킷을 입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모여있는 모든 남자들은 그 묘사와 일치해요. 게럿은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서로 다른 특징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요. 1번 용의자는 턱수염이 있습니다. 2번은 반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게럿은 즉시 누구를 체포해야 할지 알아냈습니다. 누굴까요? (1번) 용의자의 신발에는 흙이 잔뜩 묻었어요. 나머지는 모두 깨끗하고요. 베스가 소풍을 즐기는 동안 이 남자는 진흙 트랙에서 뛴 거예요. 헨리와 미아는 뉴욕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대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야생에서 그들의 기념일을 축하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들은 특별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근처에 3가지 가능한 옵션들을 찾았어요. 밥은 숲에 있는 그의 아늑한 오두막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했어요. 줄리아는 모든 편리함을 갖춘 이 멋진 돔하우스를 제공했어요. 뉴욕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죠. 그리고 크리스탈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오래된 저택을 제안했어요. 이들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으시겠어요? 돔의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피사의 사탑 근처에 위치해 있네요. 이 숙박시설은 이탈리아에 있고 뉴욕에서 2시간 거리에 있을 수 없단 뜻이죠. 그리고 크리스탈의 할머니 유령이 아직도 집에 있어요. 그러니 미아와 헨리는 오두막을 선택해야 해요. 이들은 밥에게 연락해서 집을 예약하고 출발했어요. 미아는 유명한 블로거라서 여행의 모든 이정표를 블로그에 올리기로 하죠. 이 두 사진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 2장의 사진은요? 다른 점이 3개 있어요. 이 두 사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이점 3개가 보이나요? 여기 있네요.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들의 차에 페인트통을 던졌어요. 미아와 헨리는 가장 가까운 세차장에 차를 세우고 4명의 다른 운전자들을 신문했죠. 빌은
내 트럭은 완벽해야 해요. 오늘 저녁에 데이트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잭은 공항에서 사업 파트너를 만날 거예요.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릴리는 솔직히 전 세차할 필요 없어요. 그냥 화장실에 가려고 잠깐 여기 들린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라이언은 상사가 무료로 세차할 수 있게 이 쿠폰을 줬어요. 라고 말했어요. 누가 헨리와 미아의 차를 더럽혔죠? 릴리요. 오른손이 같은 색의 페인트로 얼룩져 있네요. 게다가 미아의 얼굴이 찍혀있는 티를 입고 있네요. 분명 미아한테 집착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차를 세차하고 여행을 계속해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이 세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첫 번째는 유독성 늪을 지나가요. 사람들은 종종 여기서 길을 잃어요. 두 번째 길은 소름 끼치는 사이렌들이 있는 강 근처를 지나가요. 이들의 노랫소리는 모두를 물속으로 뛰어들게 해요. 그리고 한 무리의 성난 강도들이 세 번째 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은 어느 쪽을 택해야 할까요? 두 번째 길이요. 모든 창문을 닫고 음악을 좀 틀고 사이렌들을 아주 빠르게 지나치면 돼요. 미아는 로맨틱한 주말을 위한 신선한 농산물을 사기 위해 농부의 시장을 방문할 걸 제안했어요. 시장에 들어갔을 때 3명의 판매자들이 그들에게 사과를 주었어요. 하지만 하나의 거래만이 안전해요. 이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요? (1번) 판매자는 아주 오래된 사과를 팔아요. 상자 위에 날짜를 보세요. 5년 전에 유통기한이 끝났어요. 3번 판매자는 아주 아름다운 사과를 제공하네요. 하지만 그의 조수를 잘 살펴보세요. 더 보기 좋게 하려고 구두약을 바르고 있네요. 그래서 미아와 헨리는 두 번째 판매자를 골라야 해요. 헨리와 미아는 시장을 나와 모든 물건을 차에 넣었어요. 갑자기 헨리는 양배추가 든 가방을 농부의 노점에 두고 왔단 걸 깨달았죠. 그는 돌아갔지만 가방을 찾을 수 없었어요. 헨리는 근처에서 본 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베라는 전 과일만 먹어요. 아저씨 보이나요? 바나나와 사과가 있죠. 라고 말했어요. 벨라는 네, 그 가방을 봤어요. 판매자가 양배추를 선반에 다시 올려놨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판매자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전 지난 10분 동안 화장실에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베라요. 우아한 모자 밑에 양배추를 숨겼네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오두막은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 사진에서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너구리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요. 나무 집의 주인인 밥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은 마을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24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밥은 문에 특별한 디지털 락을 설치했죠. 헨리가 집을 예약할 때 밥은 그에게 6자리 비밀번호를 주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헨리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M80. 암호 푸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이 기호는 반대로 된 숫자예요. 이걸 나누면 1133cc 라는 코드를 얻을 수 있어요.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미아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무서워했어요. 그는 헨리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말했어요. 왜죠? 오두막은 아무도 없는 곳에 있어요. 누가 촛불과 불을 켜놨죠? 집은 잠겨 있었어요. 헨리는 모든 방을 확인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누구일지 짐작이 되나요?
저 지붕 창문이 열려있네요. 누군가가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집 안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침대 밑에 숨어 있어요. 보이죠? 그는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관들은 1시간 안에 도착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미아는 샤워를 하기로 했어요. 거실에 돌아왔을 때 헨리가 사라진 걸 알게 됐어요. 미아는 정원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집 안의 모든 방을 확인하고 다시 정원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못 찾았어요. 그녀를 도와줄 수 있나요? 미아가 수색을 시작했을 때 온수 욕조는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닫혀 있어요. 꽤 수상하네요. 미아는 정원을 거닐고 있어요. 갑자기 마스크를 쓴 남자가 난데없이 튀어나와 그녀를 밀었어요. 미아는 덫을 밟고 깊은 우물에 빠졌어요. 그녀는 소리쳤죠. 제발 날 꺼내주세요.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하지만 미아의 폰이 울렸어요. 마스크를 쓴 남자가 그녀에게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안 그러면 우물에 영원히 있어야 했죠. 첫 번째 수수께끼예요. 난 다양한 색이 있고 배가 부르면 더 커진다. 날 묶어두지 않으면 떠내려가고 깨질 때 큰 소리를 낸다. 난 무엇인가? 미아가 즉시 맞췄어요. 여러분은요? 정답은 풍선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난 뛸 수 있고 오를 수 있다. 나의 많은 다리로 나무에서 나무로 그네를 탄다. 난 나보다 훨씬 더 큰 집을 만들 수 있다. 난 무엇인가? 맞췄나요? 거미예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에요. 난 부르지 않아도 밤에 나온다. 누가 훔치지 않아도 낮에 없다. 난 무엇인가? 미아를 도와줄 수 있나요? 정답은 별이에요. 우물 바닥에서 출입구가 열렸어요. 미아는 그곳을 지나 소름 끼치는 지하실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세 개의 길을 찾았어요. 하지만 모든 문에는 위험이 숨겨져 있죠. 첫 번째 문 뒤에는 불을 뿜는 용 한 마리가 자고 있어요. 두 번째 문 뒤 복도에는 고압 전선이 가득해요. 그리고 뱀파이어가 세 번째 문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갑자기 그녀의 폰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서둘러, 곧 벽이 닫히고 널 뭉개버릴 거야. 미아는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그녀는 이 말뚝으로 뱀파이어를 겁주고 쫓아낼 수 있게 벽이 충분히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 번째 문을 통과해야 해요. 경찰이 나무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현관에서 미아와 헨리를 발견했어요. 헨리가 막 깨어났어요. 도둑들이 커피에 수면제를 탔어요. 경찰관들은 그 주변을 수색하고 몇 가지 단서들을 찾았어요. 그들은 범인들이 기차를 타고 이 나라를 떠날 계획을 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어요.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무리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기차역에서 수상한 4명을 멈춰 세우고 그들의 짐을 검사했어요. 누가 죄가 없는지 알 수 있나요? 대머리인 남자한테 샴푸가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손전등을 갖고 있네요. 이 남자는 치약을 3개나 들고 있는데 칫솔은 하나도 없네요. 세 번째 남자만이 범죄자가 아닌 것 같아요. 세 친구가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살았고 종종 함께 커피를 마시기 위해 만났어요. 그들의 이름은 블루씨, 레드씨, 그리고 화이트씨였어요. 어느 날 그들은 코트 안에 다른 색깔의 셔츠를 입고 있단 걸 알게 되었죠.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흰색. 블루씨가 말했어요. 야, 화이트씨. 우리 모두 실제 이름과 다른 색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 눈치챘어? 흰색 셔츠를 입고 있던 남자가 대답했어요. 와, 맞네. 여러분은 이들이 각각 어떤 색깔의 셔츠를 입고 있었는지 알 수 있나요?
블루 씨는 흰색이나 빨간색만 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이미 다른 사람이 흰 셔츠를 입고 있단 걸 알죠. 그 뜻은 블루 씨는 빨간 셔츠만 입고 있을 수밖에 없단 거죠. 그리고 화이트 씨는 파란색이나 빨간색 셔츠만 입을 수 있어요. 근데 빨간색 셔츠는 이미 임자가 있죠? 그러니 화이트 씨는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어요. 그러면 레드 씨는 흰색 셔츠를 입고 있겠죠. 미아와 헨리는 근처의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매니저는 그들에게 빈 방이 3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들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요? 이 방에는 문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이상하네요. 그리고 이 방은 천장에 금이 간 거울이 있어요.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는 꽤 안전하고 좋아 보여요. 체크인하고 헨리가 미아에게 물었어요. 그럼 지금 어디로 가고 싶어? 그녀는 여기에 수수께끼로 대답을 했어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을 때 날 방문하곤 한다. 하지만 인터넷이 생긴 이후로 난 외로웠다. 난 무엇인가. 맞췄나요? 정답은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에서 이들은 4명의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중 하나는 파산했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세 번째 학생요. 그녀의 교복이 몸에 비해 너무 커요. 아마 언니 거였나 봐요. 좋아요 천재 탐정씨. 이 탐정 도전은 3단계가 있어요. 각각의 다음 수수께끼는 이전 것보다 더 어려워요. 끝에 가서 여러분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열심히 집중해서 가진 모든 탐정 기술을 사용해야 해요. 1단계. 안토니는 대학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마을 남쪽에 살아요. 마크의 집은 북쪽에 있고 조금 더 가까워요. 딱 10분 거리죠. 이들의 강의는 같은 시간에 시작되고 이 둘은 항상 수업 가는 길에 공원에서 만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대학 건물에서는 보통 누가 더 멀리 있을까요? 이들은 같은 곳에서 만나요. 그건 둘이 대학 건물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걸 의미하죠. 한 남자가 일주일에 적어도 여러 번 해외여행을 했다는 것을 밀라노 공항 세관원들이 알아차렸어요. 세관원들은 그가 밀수꾼이라고 의심했지만 뭘 밀수하는지는 알 수 없었죠. 그는 늘 여행 가방이나 손가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금지품이나 비싼 건 없었어요. 그러나 몇 달 후 새 세관원이 팀에 합류했을 때 미스터리가 풀렸죠. 남자가 밀수하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디자이너 가방과 여행 가방을 밀수하고 있었어요. 형사 댄 카를로스는 자신의 시계를 훔친 범인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댄은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못 봤어요. 병원 건물로 달려가 안으로 사라져버렸어요. 형사가 문으로 달려갔을 때 그는 환자를 진찰하는 2명의 의사를 보았어요. 둘 중 하나는 자기가 찾고 있던 범인임에 틀림없죠. 하지만 누구죠? 왼쪽에 있는 여자예요. 청진기의 이어피스가 귀에 있지 않았거든요. 에밀리는 어려운 시험을 멋지게 합격했어요. 하지만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그녀의 교수님은 에밀리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한동안 논쟁을 벌인 후 그들은 타협점을 찾았죠. 만약 교수가 주는 수수께끼 하나를 에밀리가 풀면 그녀는 높은 점수를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교수님이 그녀에게 건네준 종이에는 집이라는 단어 하나만 있었어요. 에밀리는 답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죠. 뭘까요? 이 경우 색이 중요해요. 답은 온실입니다. 어린 아담은 그의 형 필립이 생일 선물로 돈을 좀 받았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아무리 아담이 열심히 노력해도 그 돈을 찾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필립이 없을 때 아담은 형의 방에 몰래 들어갔죠. 돈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담은 지도를 발견했어요.
형이 정원에 현금을 숨겨뒀어요. 아담은 T자 설명을 따랐죠. 왼쪽으로 10걸음, 오른쪽으로 15걸음, 그런 다음 앞으로 8걸음. 여기 있나봐요. 아담은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는 2시간을 허비하고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필립이 동생을 속인 걸까요? 아담의 걸음은 형의 걸음보다 폭이 훨씬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곳을 파고 있었던 거죠. 2단계. 한창 일하는 중이었고 헬렌은 그녀의 사무실에 있었어요. 갑자기 집 보안 시스템이 안에 누군가가 있다고 알렸어요. 그녀는 경찰을 불렀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쟁자들이 침입자를 보낸 거라고 확신했죠. 헬렌은 침입자가 새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가 든 메모리 카드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했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집에 진짜 한 남자가 있었어요. 경찰이 그를 수색했지만 메모리 카드는 찾지 못했어요. 삼켰을 리는 없어요. 그렇다면 카드는 어디에 있을까요? 경찰이 그를 잡았을 때 그 남자는 몰래 메모리 카드를 한 경찰관 주머니에 넣었죠. 수색을 당한 후 범인은 카드를 다시 손에 넣었죠. 스키 리조트의 매니저가 실종됐어요. 경찰은 호텔에 묵고 있는 3사람을 의심하고 있어요. 불행히도 아무도 이 사람들을 찾을 수 없었어요. 아마 스키를 타며 내려가고 있겠죠? 경찰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그들의 방을 조사하기로 합니다. 용의자들의 물건을 보고 매니저의 실종 배우에 누가 있는지 말해주세요. 조예요. 그는 따뜻한 옷이나 겨울 스포츠 용품과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죠. 그가 휴양지에 놀려고 온 건 아니란 거죠. 부유한 여행자인 제이슨은 해변에 있는 작지만 비싼 호텔에 머물렀어요. 강풍급의 강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정전이 일어났었죠. 온 지역이 암흑 속으로 빠졌어요. 사람들은 적어도 2시간 동안 전기 없이 지냈어요. 문제가 마침내 해결되었어요. 하지만 제이슨은 소란을 틈타 누군가가 현금으로 가득한 그의 지갑과 자신의 모든 신용카드를 갖고 갔다는 걸 알게 되었죠. 경찰이 도착해서 그 시간에 호텔에 있었던 사람들을 신문했어요. 접수원인 저스틴은 형사에게 자기는 지하실에 있었다고 했어요. 비상발전기를 가동시키려고 했었다네요. 불행히도 성공하진 못했죠. 다른 사람인 니콜은 자신은 정전이 일어나기 1시간 전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기진맥진했죠. 몇 개의 초에 불을 붙이고 짐을 풀고 씻고 잠자리에 들었대요. 호텔 기사인 그레고리는 공항에 있었다고 했어요. 새 손님이 도착해서 데리러 갔대요. 경찰은 누가 거짓말하는지 바로 알아냈죠. 여러분도 알 수 있나요? 심한 폭풍 때문에 정전이 일어났죠. 그리고 비행기는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날씨엔 비행하지 않죠. 그렇다면 비행기로 사람이 어떻게 도착할 수 있나요? 그레고리가 거짓말을 한 거죠. 22세기에 로봇은 사람들 틈에서 사는데 이건 특별한 일도 아니죠. 하지만 가끔 사람을 너무 많이 닮아서 형사들의 일을 더 어렵게 만들죠. 바로 이번처럼요.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인 에릭 블랭크는 3명의 용의자 중 누가 신원도용 죄를 저질렀는지 밝혀야 해요. 그는 범인이 로봇이란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아닌 건 누구죠? 가운데에 있는 여자예요. 목 옆에 USB 포트가 있네요. 3단계. 마리아는 매우 중요한 스포츠 경기에 참여해야 해요. 하지만 행사가 있기 며칠 전 그녀가 사라졌다는 걸 그녀의 남자친구인 키스가 알게 되었어요. 그녀가 남긴 건 쪽지뿐이었어요. 미안해, 떠나야 했어. 우린 서로 다시 만나지 못할 거야. 내 언니 제니에게 전화해줘. 전화번호는 2121-736362야. 메시지를 받고 혼란스러운 키스는 경찰서로 갔어요. 제 생각에 마리아가 강제로 끌려가서 강제로 이 쪽지를 쓴 것 같아요.
그녀는 외동이고 언니는 없어요.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어요. 실종 배후에 있을 만한 세 사람을 찾았죠. 마리아의 경쟁자인 셰럴은 경기 전에 쉬면서 자신의 엄마 집에 있었다고 했어요. 셰럴의 코치인 아론은 경찰에게 체육관에서 모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코치인 카일은 몸이 좋지 않아서 침대에 있었다고 했어요. 마리아가 어디 있는지 누가 알고 있을까요? 그녀의 쪽지. 그녀가 쓴 건 전화번호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녀는 범인의 이름인 아론을 암호화한 거예요. 아론, 저딴 코치가 어딨어요? 자넷에겐 꿈이 있었어요. 그녀는 교수님의 조교가 되고 싶었죠. 그 남자는 유명하고 재능이 있는 과학자였어요. 교수는 자넷이 똑똑하단 걸 알았죠. 하지만 그 일자리를 제안하기 전에 그는 그녀를 시험해보기로 결정했죠. 교수님은 그녀를 2개의 방이 있는 집에 데려갔어요. 완전히 격리된 방이었죠. 한 방에는 스위치가 3개 있었어요. 다른 방에는 3개의 전구가 있었어요. 자넷은 스위치가 있는 방에 있어야 했어요. 그녀는 다른 방에 딱 한 번만 갈 수 있어요. 각 전구가 어떤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야만 했죠. 그녀는 이 일을 용케 풀었죠.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스위치를 누르고 잠시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껐죠. 그런 다음 2번째 스위치를 켜고 전구가 있는 방에 들어갔죠. 전구 하나가 켜져 있었는데 2번째 스위치에 연결된 전구였죠. 자넷은 남아있는 전구들을 만졌어요. 따뜻한 것은 첫 번째 스위치에 연결된 것이었고 차가운 것은 3번째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죠. 카일은 아파트 6층에 살아요. 한 번은 그는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는 그의 맞은편 건물 8층에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창문을 열고 엄청난 힘으로 뭔가를 던졌어요. 1분도 안 돼서 카일은 벌떡 일어나 구급차를 부르러 달려갔어요. 그들은 곧 도착했고 그 여자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그 여자가 창문 밖으로 뭘 던진 걸까요? 부메랑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똑똑하다고 말한 적 없어요. 또 다른 글자 조합 수수께끼를 풀어보고 싶나요?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걸로요. 이걸 보세요. 무슨 뜻일까요? 숫자가 많을수록 안전하다. 첫 번째 단계를 통과했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논리적 기술을 갖고 있어요. 더 많은 탐정 영화를 본다면 여러분의 관찰 능력이 더 날카로워질 수 있어요. 2단계를 통과했다면 축하해요. 당신은 아마 튼튼한 사고, 분석적 사고 능력을 갖고 있을 겁니다. 세부 사항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세요. 만약 3단계를 다 넘겼다면 와, 대단해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여기에 도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느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보물사냥꾼이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보물섬에 떨어지게 됐어요. 이곳에서 골치 아픈 수수께끼를 풀고 엄청난 미스테리를 파헤쳐 보물을 찾아내셔야 해요. 마지막에는 자신의 점수를 계산해보세요. 오랜 친구가 여러분의 생일에 작은 섬의 지도를 하나 주었습니다. 여기에 해적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했어요. 당연히 찾아야겠죠? 여러분은 조명탄, 물병, 나침반, 손전등, 핸드폰, 삽을 챙겼습니다. 섬의 남쪽 해안으로 항해를 한 뒤 정글 속으로 들어갔어요. 표지판을 보니 3갈래의 길이 있네요. 첫 번째 표지판에는 곰이 그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는 사자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3번째 길 앞에는 해적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지금은 21세기잖아요. 해적은 사라진 지 오래예요.
이제 이 섬에는 사람이 없어요. 깃발은 해적들이 보물을 숨기러 가던 길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다른 길엔 사자와 곰이 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해적의 깃발을 고르겠습니다. 빽빽한 정글을 통과해가면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나무에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때 작은 오두막이 눈에 띄네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녹슨 자물쇠가 달린 큰 상자가 보입니다. 방을 확인해보죠. 여기 이 상자를 여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나요? 부서진 의자 뒤 구석에 타이어 레버가 있어요. 자물쇠가 약한 것 같네요. 쉽게 뜯을 수 있었습니다. 상자를 여니 낡은 섬의 지도가 들어있었어요. 지도에는 보물이 숨겨진 장소가 3곳 표시되어 있었어요. 오두막을 나와 첫 번째 장소를 찾아가겠습니다. 오래된 나무배에 잔해가 보여요. 가판 위를 걸어오는데 갑자기 판자에 금이 가더니 발밑이 부서져서 아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어둡고 춥네요. 손전등을 켰더니 상자가 보입니다. 손을 대보니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좀비 해적이 천천히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일까요? 해적은 진짜가 아니라 홀로그램이거든요. 뒤에 소형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이 디지털 좀비 해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홀로그램을 통과해서 오래된 상자를 열어봅니다. 안에는 귀한 보석이 있네요. 주머니에 넣고 배에서 나와 다이아몬드를 봅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가짜 보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도를 열고 첫 번째 장소에 X 표시를 하죠. 이제 두 번째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길을 찾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나무에 표시도 해주시고요. 근처에서 쉿쉿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뱀이에요. 독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뱀이 고개를 들더니 여러분을 쳐다봅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긴 막대기를 찾아 뱀을 건드리고 대신 공격을 하게 만든다. 안전한 거리로 이동하여 뱀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뱀을 겁주어 쫓아버리기 위해 크게 쉿쉿 소리를 낸다. 뱀을 자극하지 않으려면 천천히 물러나야 합니다. 이제 안전한 거리가 되면 그냥 돌아서서 계속 가세요. 이 지도는 여러분을 산의 동굴로 안내했습니다. 안은 매우 어둡고 축축해요. 손전등을 꺼냈는데 배터리가 다 돼서 작동이 안 되네요.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횃불을 만들기 위해 정글에 들어갔는데 그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동굴 입구를 잘 보고 어떻게 불을 붙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해결책은 주머니에 있습니다. 조명탄을 동굴로 던지세요. 어두운 곳이 빨간 빛으로 밝혀졌습니다. 안에 상자가 놓여있네요. 상자는 크지만 불행히도 가볍습니다. 안에 금화 1개가 들어있어요. 진짜 같기는 한데 나머지 보물은 어디 있을까요? 그때 빨간 불이 꺼지고 날개가 퍼덕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위를 올려다봤더니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수백 개의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박쥐예요. 박쥐가 큰 소리를 내며 여러분에게 달려들고 있어요. 동굴 밖으로 뛰쳐나갈 시간도 없고 쓸 조명탄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넉넉한 크기의 상자 안에 숨습니다. 상자에 뛰어들어 뚜껑을 닫았어요. 박쥐가 여러분을 지나쳐 날개로 상자를 치고 있습니다.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밑에서 땅이 떨리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어요. 상자를 나와서 출구로 나가려는데 큰 돌이 막고 있네요. 다행히 신호가 있어서 휴대폰을 아직 쓸 수 있어요. 구조대에게 전화를 해서 섬의 좌표를 알려주세요. 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섬이 꽤 커서 구조대원들은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해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섬 남쪽의 정글을 통과했고 나무의 흔적을 남기셨죠? 구조대원들이 그 흔적을 따라 여러분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몇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은 물을 다 마신 후 잠에 들었습니다. 햇빛이 여러분을 깨워주네요. 누군가 돌을 치우고 출구를 열어줬어요. 누구일까요? 구조대원들? 아니면 다른 사람? 지도에서 두 번째 장소에 X표를 치고 마지막 보물 장소로 이동합시다. 정글을 지나는데 근처에서 회색곰을 발견했어요. 회색곰도 여러분을 보고 뒷발로 일어섰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진 않네요. 곰에게 겁을 주려고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곰은 크고 둔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뛴다. 가장 가까운 나무에 올라가 곰이 떠날 때까지 기다린다. 웅크린 자세로 바닥에 누워서 움직이지 않는다. 곰은 달리기가 빨라서 여러분을 쉽게 잡을 거예요. 또한 나무도 잘 탑니다. 바닥에 누워서 꼼짝도 하지 마세요. 몇 분 동안 킁킁거리다가 가버릴 거예요. 지도에 따르면 이미 세 번째 보물이 있는 곳에 도착하셨어요. 하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요. 보물은 지하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여기에 천연 다이아몬드가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기엔 금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엔 진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디를 파야 할까요? 이미 플라스틱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죠? 여기 숨겨져 있는 것도 가짜일지 몰라요. 또한 진짜 다이아몬드는 깊은 땅속의 바위에서 채굴됩니다. 천연 진주는 해저에서 발견되는데 여기 있을 수가 없죠. 금이 있는 곳을 파야 합니다. 삽을 꺼내서 몇 시간 동안 구멍을 팝니다. 상자를 열고 모든 금화를 가방에 넣습니다. 이제 빨리 배로 돌아가야 해요. 밤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해적을 만났어요. 해적에게는 검, 앵무새, 안대가 있습니다. 해적들이 여러분을 잡아서 금을 빼앗으려고 해요. 여러분은 이들이 진짜 해적이 아니라는 연기 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첫 번째 해적은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적은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해적은 칼을 들고 있는데 칼자루에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해적의 정체를 알아냈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러분에게서 금을 훔치려고 합니다. 숨기 위해 도망을 치는데 높은 나무 세 그루를 발견했어요. 어떤 나무에 올라갈까요? 첫 번째 나무의 잎사귀 사이에는 독사가 숨어 있어요. 두 번째 나무를 보면 가지가 부러진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나무에 올라가 가짜 해적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긴 왜 모든 게 가짜일까요? 이게 다 무슨 일이죠? 그 순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좀비 해적이 나무에 오르려고 하고 있어요. 또 다른 홀로그램이라고 생각했지만 차갑고 뼈만 앙상한 손이 여러분의 발을 잡았어요. 소리를 질렀더니 해적이 사라졌습니다. 환각을 본 걸까요? 꿈이었을까요? 현실이었나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해적은 꿈이었어요. 나무에 올랐을 때는 밤이었는데 이제 아침이 됐어요. 여태껏 나무까지에 앉아서 주무셨던 거예요. 내려서 여기까지 타고 온 배로 돌아갑니다. 배는 섬 남쪽에 세워뒀어요.
그런데 길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군요. 가짜 해적 때문에 방향을 잃었나 봐요. 이제 어디가 남쪽인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태양을 봐야 한다. 해는 서쪽으로 지죠? 그러면 남쪽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끼를 자세히 관찰한다. 이끼는 나무의 북쪽에서 자라기 때문이죠. 그러니 반대쪽이 남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나침반 챙기신 거 기억하시죠? 이제 남쪽 해안가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배가 보이지 않아요. 주변을 둘러보니 누군가가 배를 정글 속으로 끌고 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사람의 발자국과 모래 속에 참호의 흔적이 길게 남겨져 있어요. 누군가 배를 밀고 간 거예요. 길을 따라가니 배가 보입니다. 나뭇잎과 덤불 사이에 숨겨져 있네요. 하지만 함정일 수 있으니 서두르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나무 뒤로 사람들의 실루엣이 보이거든요. 배 옆에 덤불에서 손이 튀어나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도망쳐야 해요. 뒤를 돌아보니 서프라이즈라는 소리가 들리네요. 모두 여러분의 친구들이에요. 생일 선물로 이 모험을 준비한 거예요. 섬 전체가 해적 컨셉의 큰 놀이공원이었죠. 해적들은 모두 배우고 보물과 침몰한 배는 그저 장치였습니다. 뱀에게는 독이 없었고 곰은 길들여져 있었으며 이 동물들은 여러분에게 달려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진짜 보물은 없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행복이 느껴지네요. 진정한 모험을 겪었기 때문이죠. 이제 점수를 보고 얼마나 잘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0에서 4점. 야생 정글을 걸으며 보물을 찾는 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네요. 5에서 8점. 모험을 좋아하지만 전문가처럼 행동하지는 못하셨네요. 주의력과 논리력을 더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9에서 12점. 정글, 야생동물, 보물지도. 누군가에게는 도전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재미일 뿐입니다. 13에서 15점. 진정한 탐험가이자 보물 사냥꾼입니다. 낯선 곳을 쉽게 탐험하며 어떤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사립탐정이에요. 사람들과 마법 생명체들이 사는 도시에서 일하죠. 힘든 밤을 보내게 될 거예요. 보름달이 뜨려고 해요. 사람과 괴물들이 미치는 시간이죠. 여느 형사들처럼 여러분은 나중에 결과를 요약할 수 있도록 일기에 자신의 추측을 적어둡니다. 지금은 오후예요. 여러분은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번개가 치고 동시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요. 창백한 여자가 방에 들어와 도움을 청해요. 팔에 팔찌가 있는 게 보여요. 그녀의 좀비 오빠가 보석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녀는 오빠가 무죄라는 걸 확신해요. 그녀는 그걸 증명해달라고 하네요. 여러분은 가게에 도착했어요. 보석이 있었던 부서진 진열장에서 지문을 발견해요. 용의자가 3명 있네요. 늑대인간, 엘프, 그리고 좀비예요. 누가 도둑일까요? 엘프예요. 좀비는 해골손을 갖고 있고 늑대인간은 발에 털이 있어요. 엘프만이 인간과 같은 지문을 남길 수 있어요. 거리를 운전해 가는데 강둑에 수상한 사람들이 서 있는 게 보여요.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차리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요. 물가에 있는 모래사장을 따라 그들을 쫓아가지만 따라잡을 수가 없네요. 주위를 둘러보지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게 잠을 오랫동안 많이 못 자서 촉발된 환각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죠. 그건 어떻게 알았죠?
여러분은 모래 위에서 사람들을 뒤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고 있는 부츠에 발자국만 보이네요. 차로 돌아가려는데 물에서 비명소리가 나는 걸 듣게 돼요. 한 여자가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강으로 뛰어들어 물에 빠지고 있는 여자를 향해 헤엄쳐갔어요. 하지만 그 여자에게 다가갔을 때 세 사람이 보였어요. 모두들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이 중 한 명만이 진짜 사람이며 도움을 필요로 해요. 나머지는 자기들의 왕국으로 여러분을 유인하려는 인어들이에요. 진짜 여자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내죠? 다이빙에서 누가 물고기 꼬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은 그 여자를 구하고 차로 갑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감기에 걸리기 싫어서 아파트에서 옷을 갈아입기로 하죠. 근데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요. 아파트에서 뛰쳐나오느라 문 잠그는 걸 잊어버렸어요. 길에서 한 여자가 울고 있어요. 그녀는 도로 근처에 서 있어요. 멀리서 빠른 속도로 떠나고 있는 차가 보여요. 그녀는 방금 자신의 새 차가 도난당했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차에 올라타서 용의자를 쫓기 시작해요. 용의자가 차에서 내려 버려진 집을 향해 뛰어가요. 그는 울타리를 넘어 안으로 사라졌어요. 그를 뒤쫓아 여러분은 그 집으로 들어가요. 작은 홀에 5마리의 좀비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어요. 하지만 좀비들은 운전을 못해요. 이 중 하나는 좀비로 가장한 도둑이죠. 정확히 누구죠? 좀비는 땀을 흘리지 않아요. 하지만 보이는 이들 중 한 명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네요. 이건 이 사람이 여러분을 피해 도망쳐온 범인이기 때문이에요. 거리를 걷고 있어요. 게시판에 도마뱀인들이 도시 주민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네요.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그 도마뱀들은 잡을 수 없었죠. 이제 공원으로 가야 해요. 며칠 동안 커다란 늑대인간이 이곳의 주민들을 두렵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늑대인간에게 아내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녀만이 괴물을 진정시키고 인간으로 돌아오게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3명의 여자를 찾았어요. 이들은 찾고 있는 늑대인간의 아내일 수 있어요. 그의 아내이면 나와달라고 요구하겠지만 아무도 자신이란 걸 인정하지 않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해요. 이 여자의 옷에 털이 보이나요? 늑대의 털이에요. 그녀가 늑대 인간의 아내인 거죠. 그녀는 괴물에게 다가가 안았고 늑대 인간은 사람으로 변했어요. 배가 고프네요. 피자집에 들렸어요. 식당 주인이 그러는데 금고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주급을 몽땅 다 갖고 갔다고 해요. 도둑은 장갑을 끼고 지문을 남기지 않았어요. 비디오 카메라는 꺼져 있었죠. 여러분은 이 피자집에 지난 몇 년 동안 비슷한 사건이 몇 건 있었던 걸 알아요. 매번 보험회사는 주인에게 도난당한 모든 금액을 지불했었죠. 여러분은 주인이 또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자신의 돈을 훔친 걸 알고 있어요. 사무실을 둘러보고 주인이 유죄라는 걸 증명해보세요. 환기구를 보세요. 격자 입구 뒤에 찾고 있던 훔친 돈다발을 볼 수 있어요. 밤이 긴데 여러분은 졸려요. 커피를 마시기 위해 작은 카페로 갑니다. 점원에게 돈을 주고 음료가 든 컵을 챙기죠. 한 모금 마시고 나서 그녀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았죠? 방금 그녀가 준 컵에는 도와주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카페를 떠나지 않기로 하고 테이블에 앉았어요. 건물 반대편 끝에 검은 비옷과 후드를 입은 남자가 앉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현금 등록기 뒤에 있는 여자는 그를 경계하며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방문객을 몇 초 동안 바라보다가 그가 뱀파이어라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밖은 밤이에요. 여러분은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후드를 입은 남자도 창가 옆에 앉아있지만 모습이 비치지 않네요. 뱀파이어예요. 커피 덕에 힘이 조금 났어요. 생각에 잠긴 채 길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맨홀이 열려있는 걸 못 봤어요. 떨어져 어두운 하수구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죠. 다행히도 다치지는 않았어요. 멀리서 소리가 좀 들려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요. 곧 여러 사람이 들어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들은 미친 과학자가 자신들을 잡아서 실험을 하려고 우리에 가뒀다고 해요. 갇혀있는 사람들을 풀어줘야 해요. 하지만 열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연구실을 자세히 찾아보세요. 선반 위에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항아리 중 하나에 열쇠가 들어있어요. 그걸 꺼내서 우리를 열려고 하는데 과학자가 돌아왔어요. 그는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돌연변이 도마뱀이라고 해요. 과학자는 자신이 실수로 평범한 악어를 인간으로 바꿨다는 걸 인정했어요. 과학자는 이 괴물들을 겨우 잡아 이 우리에 가두었죠. 다시 파충류로 돌려놓고 풀어줄 거라고 했어요. 갇혀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간이고 과학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나요? 우리를 열지 않기로 결심해요. 안에 사람들 옆에 떨어진 피부와 비늘 조각들이 보여요. 뱀과 다른 파충류들은 탈피할 때 허물을 벗어요. 여러분은 과학자의 말을 믿었고 그는 조만간 모든 걸 제대로 돌려놓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다시 거리로 나왔어요. 여긴 하수구처럼 더럽고 불쾌하네요. 근처에 번개가 뭔가를 내리쳤어요.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뛰어갔어요. 닫힌 건물에 불이 났어요. 한 노인이 울고 있어요. 고양이를 아파트에 두고 나왔다고 해요. 소방관들이 고양이를 못 구할 수도 있어서 여러분이 직접 구하기로 하죠. 여러분은 오래된 화재 대피로를 이용해 꼭대기층으로 올라갔어요. 뒤에서 비상계단이 붕괴되었어요. 다행히도 창문을 향해 뛸 수 있어요. 할머니의 아파트에 들어왔어요. 여러 개의 문이 다른 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일일이 확인할 시간이 없고 불길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고양이는 어디에 있나요? 저 문 아래가 긁혀있네요. 발톱 자국이에요. 고양이는 분명 여기 있을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 크고 검은 표범이 있어요. 온 사방에 불이 나 있고 정문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뒷마당으로 통하는 창문과 화재 대피로가 있어요. 어디로 갈 건가요? 여러분이 아파트에 들어오려고 할 때 화재 대피로는 붕괴되었어요. 창문에서 나무가 보여요. 비는 그쳤지만 벌써 아침이에요. 피곤한 상태로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열쇠를 돌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기 있다는 걸 깨닫죠. 어떻게 알았나요? 떠날 때 급하게 나가서 아파트 문을 잠그는 걸 잊었었죠. 누군가가 안에 들어와서 안쪽에서 문을 잠그고 여러분은 그걸 열기 위해 열쇠를 써야 했어요. 그림자 속에 서 있는 인간의 실루엣을 보고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누구인가요? 오빠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그 여자네요. 그녀는 빨간 팔찌를 차고 있었어요. 같은 액세서리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문은 열려 있는데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 여자가 말했어요. 그녀는 여러분이 오늘 밤 몇 개의 퍼즐을 풀었는지 물어요. 이제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볼 시간이 왔다는 걸 알게 되었죠. 0에서 3점. 위험한 도시의 거리로 순찰을 나가고 사람들을 돕기에는 아직 이르네요.
경험이 더 필요해요. 논리적인 퍼즐을 더 많이 연습하고 풀어보세요. 4에서 8점. 나쁘지 않네요. 사건의 절반 이상을 해결했어요. 도시가 여러분에게 고마워하고 있네요. 9에서 11점. 여러분은 이 도시에서 최고의 형사 중 하나예요. 매일 사람들을 돕지만 더 잘할 수 있다고 느끼죠. 12에서 14점.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 비명 소리, 어두운 골목길의 수상한 얼굴들. 여러분은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으며 도시도 여러분 없이는 살 수 없죠.